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제 전공은 프랑스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프랑스 식민주의, 노예제 제국주의, 인종주의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실 1848년 2월 혁명 때 이 프랑스의 노예제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이 2월 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작년에도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글들이 있고요. 강연의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1챕터는 제가 주로 강연 이 내용,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혁명을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해서 1챕터에서 이제 기본적인 서론이죠. 그래서 혁명이 어떻게 이제 벌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이 2장부터 쭉 이제 1848년 2월부터 1851년 12월 쿠데타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제2공화국의 짧은 요절한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제목은 혁명의 대본과 레퍼토리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19세기는 혁명의 세기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닐 만큼 프랑스는 물론 전 유럽적으로 혁명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항상 뒤돌아보는 기억이 바로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기억입니다. 이 혁명이 10년에 걸쳐서 그야말로 근대 정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없는 그런 하나의 내러티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혁명이 어떻게 굴러갈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일어난 혁명의 기억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막아야 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789년에 일어난 대혁명은 일종의 혁명의 대본을 이루었습니다. 일종의 혁명의 원형적인 이제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혁명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하느냐. 여기에도 이제 일종의 준비된 행동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퍼토리라고 하면은 당신은 뭐 좋아하는 곡목 레퍼토리가 뭐야? 그러면 딱 치면 부를 수 있는 이제 준비된 노래 곡목들이죠. 그래서 이 저항에도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각 시대와 각 사회마다 자신들에게 물려받은 그리고 자신들이 또 새로 만들어내는 저항이나 집단 행동이나 이런 양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에도 혁명을 일으키는 레퍼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근대 초나 중세 이 서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식량 폭동이나 혹은 이제 식량이 모자란다면 빵집을 습격합니다. 이게 이제 정해진 이제 집단 행동이나 저항의 레퍼토리가 되겠고, 21세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저항을 해야 되겠다. 광화문으로 가자. 이게 이제 저희에게 아주 낯익은 저항의 레퍼토리, 집단 행동의 레퍼토리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 19세기 사람들에게도 물려받은 그리고 자신들이 또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혁명적 행동 방식의 레퍼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바리케이드인데요. 그래서 요 두 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2월 혁명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을 떨쳐버려야 익숙한 개념을 우선 해체하고 나야 19세기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이제 헌법 제1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이 당연한 말이고 우리에게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18세기, 19세기 사람들에게 민주정과 민주주의와 공화정은 동의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가능한 것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할 때 사람들이 주로 떠올리는 것은 이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 주로 민주주의는 데모스, 인민에 의한 통치, 민중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공화정이랑 같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화정은 군주정이 아닌 것,
그 군주정이나 황제가 다스리지 않는 정치 형태를 이제 주로 공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표적인 공화정은 베네치아 공화정이 유럽에서 제일 오래간 이제 공화정인데, 베네치아 공화국은 결코 민주주의적인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명한 가문 몇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 공화국을 통치하는 일종의 과도적인 이제 공화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화정은 결코 같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공화정이나 직접 민주주의는 아테네와 같은 작은 도시국가 아니면 스위스의 작은 도시 그런 데에서나 가능할 뿐, 프랑스처럼 인구가 2천만 가까이 되는 큰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계몽사상가 중 대표적인 존재인 장자크 루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옆에 성균관대 김민철 교수님이 이제 쓰신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고대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이제 치부했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여기에 나온 이제 하나 인용글을 보시면은 18세기의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계몽사상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정이 자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무지한 민중의 폭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에 자유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틀렸다. 민주정은 단지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폭정을 휘두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통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통치가 아니라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자, 더 많이 교육받은 자,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즉 능력 있는 자들이 통치를 하는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공화국에 대한 생각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고, 심지어 이 민주주의와 공화정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양극화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누군가는 이것을 이제 이상적인 이제 이 어떤 정치 형태로 이제 바라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혁명을 아시려면은 이후에 이 혁명들은 19세기의 혁명들은 대혁명의 원형을 따라갑니다. 혹은 따라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나서 99년에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끝날 때까지 크게 보면은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온건한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급진화됩니다. 그래서 급진화의 최고 단계가 흔히 이제 공포정치, 로베스피에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베스피에르로 대표되는 공포정치에서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가 반동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제 온건 보수화되면서 이 혁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나폴레옹이라는 1인 독재자의 출현으로 이제 혁명이 마무리되는 거죠. 이게 혁명의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제 이후에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하나의 원형으로 보고, 실제로 19세기의 혁명은 이 혁명의 사이클을 이제 원형으로 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789년에 주로 이제 혁명이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전에 혁명의 전 단계는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 재정 위기를 맞으면서 전국 3부회라는 걸 소집하게 되죠. 모든 신분들의 대표들이 다 이제 베르사유에 와서 회의를 해라. 이러면서 혁명이 기폭제가 되는데요. 모든 혁명이 일어나려면, 그리고 그 혁명이 급진화되는 순간순간마다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즉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대규모의 봉기가 일어나서 기존 권력을 기습을 하면서 혁명적인 모멘텀, 혁명이 가능한 순간들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팡 해놓은 게 바스티유 함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는 바스티유 함락 사건이 일어나고, 농촌에서는 대공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면서 파리에서 벌어지는 혁명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9년에서 이제 92년까지는 주로 이제 온건한 개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은 공화국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때 혁명가들이 원했던 정부의 형태는 영국과 같은
이제 절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 제한되는 제한 군주정의 형태. 그러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제헌의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고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헌의회는 해산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구성되는 의회가 입법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주로 온건한 개혁 단계고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법적인 자유와 평등입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이제 시민들이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건이 이제 인권 선언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혁명을 주도한 집단은 주로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이제 귀족이 아닌 하지만 재산이 있는 유사한 계급을 이제 당시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주로 부르주아 혁명가들이 이제 파리에서 의회를 주도하게 되지만 혁명이 성공하려면은 사실 대대적인 사회 동원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이제 이 수백 년을 이어온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정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혁명의 시작 단계에서는 파리 민중과 농민이 모두 협업해서 혁명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혁명은 급진화하게 됩니다. 여기엔 여러 상황이 이제 엮여지는데요. 혁명 전쟁도 일어나고 이제 반혁명파의 공세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급진파, 이제 이 법적 자유와 평등을 이제 넘어서서 사회 경제적인 평등까지도 바라는 급진적인 이제 혁명파가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 파리의 민중인데요. 이때 이 혁명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리의 민중들을 이때는 이제 쌍퀼로트라고 불렀습니다. 쌍퀼로트는 이제 퀼로트를 안 입은 사람들 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퀼로트는 예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귀족 남성들은 주로 반바지에 스타킹을 신습니다. 그 반바지를 퀼로트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이제 이 귀족과 부르주아지의 옷차림이었고, 이 서민들은 이제 이런 판탈론, 그냥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를 이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파리의 쌍퀼로트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파리의 최빈민층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좀 이따가 나올 2월 혁명의 주동자와 사실 거의 비슷한 계층입니다. 파리의 이제 소생산자나 자영업자나 숙련공이나 이제 장인들, 이 대부분 이제 이 혁명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를 들고 있냐면 다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나타난 시민권의 개념에 이 무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시민권에 무장권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냐 싶겠지만, 당시 이제 시민권은 굉장히 고대적인 시민권과 굉장히 비슷해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은 무장한 군인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 혁명 때도 이제 시민, 군인, 동형론, 이 말로 하면 되게 어렵게, 한자로 하면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요. 시민은 곧 군인이고 군인은 곧 시민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무장한 시민은 무장해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공동체와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 저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장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제된 것이 이제 여성들이었죠. 여성들은 남성 시민들과 달리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받지도 못했고, 무장하려고 해도 이제 그 권리를 제약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급진 단계로 이제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까 쌍퀼로트들이 이때 1792년 때 또 한 번의 이 바스티유 점령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띨르리 궁인데요. 띨르리 궁은 이제 오늘날 이제 파리에 가시면은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나오시면은 띨르리 가든이 있습니다. 띨르리 정원이 있는데 원래 거기에 있던 게 띨르리 궁전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 왕정은 루이 14세 때부터 파리를 떠나서 파리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베르사유에 이제 거처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이 파리 민중들, 특히 여성들이 거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이제 왕가를 포위해가지고 파리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띨르리궁은 주로 왕가가 파리에 있을 때 거처하던 이제 궁이죠. 그래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띨르리궁은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이 파리 민중은 띨르리궁을 습격합니다. 1792년에 민중이 띨르리궁을 점령을 하면서 왕권이 정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 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의회, 국민공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자유를 넘어서 이제 이 평등을 이제 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특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하면은 생각하는 단두대. 사람들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자마자 단두대를 설치하고 귀족들의 목을 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주로 이제 1793년 이후 약 몇 달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로 특권층과 이제 귀족들 그리고 반혁명파로 분류된 많은 정치범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공포정치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주요 집단은 이제 급진파 혁명가, 주로 이제 자코뱅파로 일컬어지는. 자코뱅파는 예전에 자코뱅 수도원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후 이제 이 정치 집단을 자코뱅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혁명기에 이 집단 이름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어집니다. 자코뱅 수도원에서 모이면은 자코뱅파. 의회에서 높은 곳에 앉으면은 산악파. 낮은 곳에 앉으면 평원파, 오른쪽에 앉아서 왕권 강화를 주장하면 우파, 왼쪽에 앉아서 왕권을 제약할 것을 주장하면 좌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 정치적 용어가 혁명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를 대표로 하는 이제 급진 이 혁명가들이 이 파리 민중, 아까 보신 상필로트의 지지를 받아서 혁명이 최절정에 이른 시기가 바로 요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공포정치에 지친,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에게 자신들도 숙청될까봐 두려워한 국민공회의 나머지 의원들이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 급진 단계에 이르면은 이제 우리는 사회를 다 개조해야 된다. 달력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달력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했기 때문에 달력도 다 폐지하고 이 월 이름도 다 이제 새로 바꿨습니다. 자연과 계절의 흐름에 따라 다 바꿨거든요. 당시 7월은 테르미도르라고 해서 열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월에 일어난 테르미도르에 일어난 반동. 그래서 사실 반동이란 개념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앞으로 운동한다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역사의 흐름을 뒤로 보낸다라는 게 리액션, 반동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난 이 테르미도르 반동을 통해서 이제 이 국민공회가 로베스피에르파가 이제 다시 숙청되고, 이때 다시 이후에 세워진 게 이제 총재정부입니다. 이 총재정부의 정치 성향은 이제 목표는 주로 1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자. 근데 사실 1단계보다 훨씬 더 이제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산계급 중심, 부르주아 중심의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고, 프랑스의 한 역사가는 이때 이제 집권파를 들어서 이제 극중도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이제 이 입장은 중도파입니다.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들은 전혀 왕당파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공화국을 수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공화국을 전복하고 싶어 하는 왕당파가 있죠. 왼쪽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이후 숙청되었지만 이후 총재정부가 굉장히 친부르주아적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이에 불만을 느끼고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자코뱅파와 파리의 민중들이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이제 이 단단한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있으면서 이 중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 수단을 일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선거를 했는데 왕당파가 이제 승리한다. 그리고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다시
선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파리 민중들이 또 승리한다. 그럼 또 의회를 해산해 버립니다. 다시 이제 또 선거를 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급진적인 극단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극중도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주도한 집단은 이제 주로 부르주아, 상층 부르주아를 위한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극중도 정부는 결국 이제 좌우파 양쪽의 협공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냐면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장군, 군사 집단에게 이제 이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혁혁한 전공을 올리고 있었던 다들 아시는 나폴레옹을 초빙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99년 이제 11월,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리메르는 우리말로 하면 안개달입니다. 안개달. 그래서 한자로 하면 무월의 쿠데타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브리메르 18일의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혁명은 끝나고 이후 이제 나폴레옹의 1인 독재정을 거쳐서 1804년 이후 제정, 나폴레옹의 제국이 1814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9세기 혁명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요 대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당파는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온건파는 혁명을 1단계에서 멈추려고 하고, 급진파는 혁명을 2단계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그리고 혁명이 성공을 했다면은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게 나폴레옹과 같은 1인 독재자가 나타나서 혁명을 종식시키고 마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폴레옹의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나폴레옹이 1814년에 퇴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1815년에 또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100일 천하를 하긴 하지만은 잠시 이제 미뤄두고 보자면은 1814년에 이제 이 승리한 이제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쫓겨났던 부르봉 왕가가 돌아와서 복고 왕정이 프랑스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게 누군고 하니 루이 16세는 이미 혁명 동안 처형됐습니다. 왕비와 함께. 그리고 루이 16세의 아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 병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은 후계자들은 이제 일찌감치 외국으로 도망갔던 루이 16세의 남동생들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의 동생들인 루이 18세. 왜 18세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혁명을 통해 왕통이 끊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절한 루이 16세의 아들이 17세다 치고 나는 18세인 거죠. 그래서 루이 18세, 그리고 루이 18세 역시 아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또 그 동생인 루이 16세의 또 다른 동생인 샤를 10세가 이어받게 되는데, 특히 샤를 10세가 굉장히 반혁명적이고 혁명의 유산을 부정하는 굉장히 반동적인 행태를 보인 끝에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 이제 7월에 일어났다고 해서 7월 혁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영광의 3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보시면 처음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무너질 때까지 적어도 3년은 걸리는데 이후 혁명의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이번 7월 혁명은 3일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파리에서 격렬한 바리케이드 전투가 벌어진 끝에, 그래서 이 27일, 28일, 29일 마지막 날에 아까처럼 왕이 있는 툴리리 궁을 습격을 하게 되고, 샤를 10세는 퇴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의 왕들은 보통 이제 망하면 영국으로 다 망명을 가거든요. 샤를 10세도 좀 이따 보실 루이 필립도 나폴레옹 3세도 다 이제 영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의 3일 끝에 이제 부르봉 왕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혁명은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완수를 했죠. 파리의 부르주아와 지식인들과 파리의 노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혁명을 완수를 했지만, 이제 이 예전을 되살려 보니까 다시 산킬로트가 나타나서 다시 자코뱅적인 국면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온건파는 여기서 혁명을 끝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태를 수습을 해서
이제 이 부르봉 왕가의 반개인, 이제 오를레안가가 있거든요. 이제 왕가의 이제 분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를레안가의 이제 루이 필립이라는 이제 이 다른 왕족을 불러와서 이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대로 왕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고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여야 되니까 이것은 새로운 왕정이다. 이것은 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왕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번엔 입헌군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국식의 입헌군주정을 이제 만들게 되고 루이 필립이 새로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 이제 18세의 뒤를 이어 루이 19세가 아니라 루이 필립이라는 이름을 이제 내세운 것 역시 부르봉 왕가와 이제 이 단절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이 이제 급속하게 마무리되고 소위 7월 혁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7월 왕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입헌 왕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7월 혁명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7월 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케이드였고 이 19세기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이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영화에 굉장히 바리케이드 쌓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은 이 바리케이드를 배우들이 직접 쌓았다고 나오거든요. 직접 쌓는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원전이 된 이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보시면은 빅토르 위고는 실제로 이 혁명의 시대를 파리 한 중간에 살면서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기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의 망명을 가서 레미제라블을 쓰게 되는데 그 속에 보면은 이 바리케이트를 마치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정말 꿈틀거리는 생물체처럼 이제 묘사하는 장면들이 이제 아주 길게 나옵니다. 심지어 당시 검열 당국은 바리케이트 만드는 장면이 너무 자세해서 이건 뭐 바리케이트 만드는 레시피냐 막 해가지고 이제 이 딴지를 걸기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장면은 1832년에 파리에서 벌어졌던 실패한 봉기입니다. 사실 이제 파리에서는 예전부터 바리케이드를 많이 쌓았어요. 바리케이드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바히크라는 프랑스어에서 나온 건데 바히크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배럴. 그러니까 주로 와인 같은 것을 담는 이제 커다랗고 둥근 통. 혹시 이제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케이드를 만드는데 너무 좋은 거죠. 크기도 크고 구르면 굴러가고 그래서 바리케이드 만들 자리에 가서 딱 놓으면은 바리케이드 만들기에 최적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로 바리케이드 만들 때 이 바리크로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바리케이드,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바리카드, 근데 영어 표현이 더 익숙해서 이제 바리케이드가 생겼는데 이게 한 종교개혁까지 한 16세기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절찬리 이제 활용되다가 그때 이후로는 이제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혁명 때도 파리 시민들이 바리케이트를 별로 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95년 5월 봉기 때 한번 쌓아봤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부활한 거는 19세기 때 이제 이때부터 부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1827년 파리 생드니 거리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이제 바리케이트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후 1830년 7월 혁명 때 파리에 사상 최대로 많은 수의 바리케이트가 세워집니다. 약 5,000개가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의 바리케이트가 아까 보셨다시피 혁명이 3일 동안 벌어졌거든요. 3일 동안 5,000개의 바리케이트가 파리 전역에 세워지면은 이제 이 혁명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7월 왕정 하에서도 간간히 이제 봉기가 일어나서 32년, 34년, 39년 계속 실패한 봉기 동안 바리케이트가 세워지다가 48년 2월 혁명 때 다시 한번 바리케이트가 승리한 거죠. 그래서 한 역사가의 말을 빌자면 이제 이 한 세대 전체가 바리케이드 위에서 정치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바리케이트를 쌓았을까? 사실 바리케이드를 애초에 쌓은 목적은 이제 군사적 목적, 전술적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케이드라는 장애물을 쌓아서 진압군의 이제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진압군이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바리케이드의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전술적 목적은 점차 이제 이 효과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1830년부터 이 시가전을 진압하는데 대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리 바리케이드를 튼튼히 쌓아도 거기다 대포를 쏘게 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사실 시가전에서 처음 이 대포를 쓰기를 시작한 사람은 나폴레옹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파리 시내에서 대포를 심지어 이제 민중 봉기에 이 생각은 못 했는데 1795년에 이제 왕당파가 반정부 봉기를 일으켰을 때 나폴레옹이 이제 원래 파리 시내 바깥에 있던 이제 군대의 대포를 시내로 가져 들어와 가지고 봉기대를 향해서 대포를 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총재 정부의 눈에 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캐리들을 부수는데 이제 대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술적인 효과는 점점 더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 사회 문화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케이드에 이제 대해 생각하는 애착이나 그 중요성, 상징적인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케이드를 통해서 승리한 혁명의 기억, 30년 혁명의 기억, 봉기의 기억이 점차 축적이 되면서 바리케이드는 이제 혁명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혁명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반역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이웃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망설이죠. 가서 거들까 말까. 근데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 집에 집기도 막 꺼내서 쌓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건설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이제 건설 목재나 이 돌 같은 거를 다 갖고 와서 사실상의 절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연대의 감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혁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드는 일종의 혁명의 상징이자 이제 민중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장소로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바리케이드는 이제 이 파리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파리의 특수성을 한번 보시자면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가장 중앙 집권화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중앙 집권화된 나라의 수도.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수도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타격하면 프랑스 전체의 정치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서울에서 변화를 일으키면은 지방 전체에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가 프랑스 정치의 엔진이나 마찬가지였고, 이 파리에는 혁명과 봉기의 기억이 이제 거리마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람들 머리에 싹 떠오르는 거야. 이때 어떤 준비된 대본이 있는가? 이게 우리 지금 1792년 9월인가? 틸레리공을 습격해야 되나? 바스티유 함락을 해야 되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바리케이드를 쌓아야지. 틸레리공으로 진격을 해야지. 이런 행동 강령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수도에 비해서 이제 파리는 상대적으로 좁고 권력의 공간들이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파리가 최대로 지금 확장된 이제 21세기 파리는 확장되어 있는데도 지금의 이 수도 크기로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파리는 서울의 6분의 1입니다. 베를린의 8분의 1입니다. 런던의 15분의 1입니다. 다른 수도들에 비해서 훨씬 작고, 그리고 모든 이제 이 권력의 중심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좀 여기 만일 이게 서울이라면 좀 힘들겠죠. 은평구의 혁명가들과 중랑구의 혁명가들이 협력을 하기엔 곤란할 텐데, 이제 수도의 공간이 굉장히 이제 작고 밀집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18세기 이후 파리가 이제 계속 리노베이션, 도시 재개발을 거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파리 재개발하면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오스망의 이제 파리 이 재개발을 떠올리는데, 이 파리 재개발은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 사업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이 급증했는데 1848년이면은 이제 파리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메트로폴리스가 됐죠. 그 중에 노동자가 34만 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공간별 계급 분화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계급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주구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스티유 광장 동쪽에 있는 이제 지역들은 주로 발란 포브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어로 포브르는 이제 교회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파리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서울이 마치 예전에는 사대문 아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포브르는 원래 사대문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대문 이제 한양 도성을 다 성곽을 부수고 외곽으로 이제 서울이 확장되면서 옛날 이제 사대문 바깥에 있던 지역들이 다 서울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파리 성곽을 부수고 바깥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포브르들도 다 파리 시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파리 동쪽과 남쪽에는 아주 유서 깊은 발란 포브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브르 생땅뚜안이나 포브르 생마르셀 같은 곳은 혁명이 일어나면 반드시 바리케이드가 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아주 유서 깊은 발란 포브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리노베이션을 하게 되니까 집 임대료가 급등해서 노동자의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2월 혁명의 이제 배경이 된 데는 이제 소위 당시에 이 파리에 집중하게 된 노동자들의 이제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 문제라고 불리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요. 그래서 파리라는 대도시의 노동자들이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집결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도 열악해지고 또 위생 문제, 파리는 아직 하수구 정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심각해서 1832년에 사실 이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이제 콜레라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파리가 특히 타격이 심해서 당시 인구 100만이던 도시에서 약 2만 명 가까이 사망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이 심각하다라는 인식이 벌어지고 또 동시에 이제 여기 노동자 지구에 사는 노동 계급을 향한 이제 유산 계급, 부르주아의 혐오와 두려움 역시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이거는 생마르크 지라르댕이라는 당대 이제 지식인이 쓴 글인데 야만인을 찾으러 뭐 어디 이제 타타르 산맥에 갈 필요 없다. 그들은 여기 파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 중산층은 오늘날의 사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래에 누가 있는지, 우리 아래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동요하고 투려움에 떠는 프롤레타리아 민중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변화를 원한다. 이 병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주아는 이제 이 노동계급이 실제로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의 매개체이고 또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제 급진파적인 사상으로 이 사회를 뒤흔드는 어떤 이제 이 사회적인 이 전염병의 매개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변화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이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사회를 망가뜨리려는 야만인들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점차 이 부르주아와 노동계급 사이의 계급 간 적개심 그리고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계급 의식도 이제 늘어나는데 근데 사실 이때 파리의 노동계급은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하면 생각하는 이제 전통적인 통상적인 프롤레타리아의 모습 즉 공장 노동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자본주의는 사실 영국 산업혁명이 1780년대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영국도 아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대규모 프롤레타리아 이런 모습의 자본주의는 아직 발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소규모였거든요.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산업이 이 사치품 제조업 그리고 이제 거대한 도시의 인구를 겨냥한 소비물품을 제조하는 게 파리의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이 작지만 예쁜 이제 뮤제 꼬낙제이라는 파리의 공예박물관에 가시면 전통적인 이제 파리 사치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손톱깎이 세트입니다. 다 금으로 만든. 네. 이런 것들을 손으로 다 만드는 숭늉공 장인들이 이제 파리 생산업의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계화보다는 숭늉공 중심의 소규모 수공업 작업자. 그 중에 작업장 절반이 한 명이나 2명 정도가 일하는 소규모 작업장이었습니다. 즉, 나 혼자 일하거나 내가 주인이고 밑에 한두 명 정도 직인을 고용하는 게 이제 통상적인 파리 생산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근대 자본주의를 주로 기계화나 기술 혁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르고 사실 유럽 대륙에서는 이때 1830년대, 40년대의 자본주의는 기술 혁신보다는 이제 노동을 일련의 단순 작업으로 쪼개는 분업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혼자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다 쪼개놓는 거죠. 너는 이제 집을 지으면은 너는 지붕만 만들고 너는 바닥만 만들고 너는 목재만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임금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임금을 주면서 자본주의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리의 노동자들이 가장 증오했던 게 이 건설업에서 이제 팽배했던 하청 행태였습니다. 21세기 서울이랑 비슷하죠. 요새 이 건설업에서는 이제 원청과 하청 관계, 이제 하청이 제일 문제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하청이었고 이에 따라서 숭늉공들이 이제 점차 몰락하게 되고 그들의 임금이 점점 더 생계선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45년에 경제 불황이 닥치면서 이제 이들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주로 상인으로 이루어진 소위 프티 부르주아지가 여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부와 경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가운데 이제 노동계급은 자신들만의 정치 의식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노동계급의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정권만으로는, 투표권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노동권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 노동권은 노동이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당시의 생각으로는 실업은 개인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이제 초기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노동에 굉장히 해방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사람이 노동을 해야 인간적인 존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고 소위 조합주의라고 불리는 거. 즉 이제 이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그들의 노동을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제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제 조합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2월 혁명 때 나타난 이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기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화국을 원하는데 인민에 의한 통치를 원하는데 그냥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많은 이제 민중들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평등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화국을 원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당대에 이제 관찰하고 있었던 유명한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토크빌, 이제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쓴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죠. 토크빌도 이제 하원 의원으로 이 모든 혁명을 다 이제 관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남겼습니다. 토크빌이 2월 혁명 직전에 하원에서 우리는 지금 화산 위에서 잠자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우와 예언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토크빌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경고를 한 거였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이 깨어나고 있다. 다음번에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통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의미로 이제 발언을 한 거였죠. 그러다가 결국 6월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은 선거권 문제였습니다.
이제 부르봉 복고 왕정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자의 수는 인구의 약 0.5%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납세액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표권을 줬거든요. 그 수가 이 인구의 약 0.5% 정도였는데 혁명이 일어나고 7월 왕정이 세워지면서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늘려서 1%. 인구 2천만 명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20만 명.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더 적겠죠.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유별난 모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당대 의회 민주주의로 유명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30년대, 40년대 이제 투표권자가 개혁해서 많아져 봤자 한 40만 명에서 60만 명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혁명으로 만들어진 7월 왕정이 선거권을 절대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이제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특히 당시 수상인 기조의 이제 발언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제 샀습니다. 이 수상 기조는 당대 가장 유명한 역사가이자 수상이었는데 역시 역사가 정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이제 수상이 아니 돈을 벌어서 이제 너희들도 이 선거권을 얻으면 되지 않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로 치면 이제 바이럴을 타면서 부자가 되세요라는 말을 했다. 수상이 선거권을 확대해달라고 했더니 너희도 부자가 되면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조를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권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제 시위가 계속 이제 나타나니까 정부가 시위와 집회를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파리 사람들이 안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시위하는 게 아니라 연회하는 거야. 오늘날로 치자면 모금 파티입니다. 우리 자선 파티, 북 콘서트 하는 거야. 라마르틴이 새 책을 냈네. 그래서 우리 모여서 함께 이제 연회를 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정치적 시위를 계속하니까 2월에 정부가 연회조차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이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이제 기조는 물러나라고 외치면서 혁명이 시작이 되죠. 이제 여기에 놀란 왕 루이 필립은 국민방위대를 소집합니다. 국민방위대는 뭐냐 하면은 이제 도시의 민병대입니다. 원래 이 파리에는 부르주아 민병대가 있었습니다. 왜 부르주아 민병대냐 하면은 당시 이제 민병대는 자기 돈으로 무장해야 되거든요. 제복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 무기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따라서 부르주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국민의 대표자들, 그래서 국민방위대라는 것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당연히 혁명의 상징이니까 이제 이 혁명이 끝나면서 국민방위대도 해체가 됐는데 7월 왕정이 이제 새로 생기면서 루이 필립이 나는 혁명을 계승하는 이제 관대한 군주니까 이러면서 국민방위대를 이제 재소집을 합니다. 단지 이번에는 예전처럼 부르주아 중심으로 부르주아만 이제 국민방위대로 소집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국민방위대는 별로 왕에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이제 시위대를 진심으로 진압할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위기소침하여 이제 일단 기조를 해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군중은 우리의 목표를 이뤘다. 기조가 해임되었다. 라면서 축하를 하면서 23일 밤에 이제 모두 다 건물에 불을 밝혀라. 우리 다 함께 축하하자. 라고 외치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혁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제나 혁명은 일촉즉발의 어떤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사건이 마치 눈덩이 구르듯이 이제 굴러가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밤 사람들이 예전에 기조가 머물던 외무부 건물에 가서 이제 너희도 불을 밝혀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가운데 이 외무부 건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경비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밀고 당기는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누군가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 중에 경비대 중에 신병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총소리가 들리자 공황에 빠진 군대가 군중을 향해 일제 사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50명 가량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사태가
뒤돌아갈 수 없이 이제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분노한 이제 시위대는 이 사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수레에 싣고 거리를 행진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잠에서 깨웁니다. 왕이 우리를 죽였다. 다 나와서 바리케이트를 쌓자. 그래서 24일부터 이제 24일의 아침부터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파리에 바리케이트가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빨간 점으로 나온 게 다 바리케이트 건설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파리 세네강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 세네강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쪽이 파리 우안이고 이쪽이 좌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이 가시면은 관광 주로 많이 하시는 곳. 이건 매우 부유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리케이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리케이트는 주로 어느 쪽에 지어지느냐 하면은 이쪽. 이제 이 바스티유 동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란 푸브르. 지금도 가시면은 보통 바스티유 광장 오른쪽으로는 잘 안 가십니다. 그쪽은 관광 구역들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파리에 저소득층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이쪽 바깥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바리케이트가 빼곡이 세워져 가지고 여기가 행진 경로인데요. 그래서 주로 한 팀은 이쪽에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진격을 하고, 여기 빼곡이 나온 데가 어딨냐 하면 여기가 빵테옹이 있는 곳이고 주로 학교가 많이 모여 있는 곳. 라땡 지구, 소르본 대학이나를 비롯한 프랑스의 유수한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최종 목표는 왕이 있는 띨르리 궁전. 그래서 겁을 먹은 왕은 이제 24일에 일찌감치 겁을 먹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부인과 함께 도망을 가면서 나는 가고 내 왕좌는 이 루이 필립도 이제 장남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남의 아들인 손자,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양위할게 하고 자기는 영국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띨르리 궁전에 이제 들어가니까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왕이 없어서 이제 이 궁전을 부수고 왕이 앉아있던 옥좌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징적인로 이제 바스티유 광장에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불태우는 이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때 이제 이 바리케이트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에 남겼는데요. 당시 파리에 머물던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목격담에 의하면은 무슨 바리케이트가 버섯처럼 마법처럼 땅에서 솟아난다. 여기 보시는 이제 인용문은 당시 이제 반란 시위대의 주동자 중 하나였던 마르크 꼬시디에르, 나중에 이제 파리 경찰청장이 되는 사람이 이제 남긴 기록인데, 여기 보시면은 뭘로 바리케이드를 만드는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로의 아름다운 가로수 진짜 중요합니다. 나무를 다 베고 유서 깊은 건물의 문, 가스등, 분수, 막사, 그리고 군대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뜯어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건축 현장에서 들보, 벽돌, 판자, 수레 등 자재를 날라왔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대한 자갈벽, 이게 일종의 콘크리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어 넣어서 합쳤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물을 피우고 바리케이트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토크빌도 당시 이제 바리케이트를 만드는 파리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혼란이나 열광을 하여 바리케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숙련공들이 자기 작품 만드듯이 조용히 너무나 숙련되고 익숙한 모습으로 이제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고난 혁명의 엔지니어들이다. 토크빌은 이제 담탄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2월 24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 날입니다. 그래서 왕이 도망가고 난 후 이제 의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의회로 의원들이 이제 소집이 되고, 이 의원들은 1830년처럼 이제 혁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이 왕의 10살 난 손자, 그리고 그 손자의 어머니인 오를레앙 공작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아직 어리니까 어머니인 모후 오를레앙 공작 부인이 섭정을 해서 이제 왕위를 잇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의회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미 1830년 혁명을 한번 경험한 이 노동자 시위 군중들이 여기 의회에 다 들어와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섭정을 시도하려던 이제 왕당파의 이제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의원들을 밀어붙여 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시청으로 가자. 시청은 오텔드 빌이라고 해서 파리 시청이고, 왜 시청이 중요한가 하면은 시청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 파리의 민중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 그리고 많은 이제 이 혁명 투사들이 당시 이 시청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다 함께 시청으로 가자. 그래서 시청으로 의원들을 몰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날 나타난 상황을 보면은 혁명은 체계적이고 어떤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청에서 이제 11인의 임시정부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주로 온건한 개혁파, 온건한 공화파들이 주도를 했는데, 자꾸 이 임시정부위원회가 머물고 있던 방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 우리 노동자도 끼워줘야지. 똑똑, 우리 언론도 끼워줘야지. 이러면서 더 급진적인 분파들이 더 들어와서 이 결국 구성된 11인의 임시정부위원회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자인 루이 블랑, 그리고 노동자 대표인 알베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급진공화파로 구분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온건공화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때 정치가이자 시인으로 유명했던 2월 혁명의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던 라마르틴입니다. 그래서 보통 2월 혁명 하면은 이 그림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당시 이게 시청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시청 방마다 다 이제 이 시위 군중들이 다 방을 다 점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궁전에서 탈취해온 물품들을 이제 쌓아놓고 있고, 또 이제 이 혁명 과정, 바리케이드 전투 과정에서 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 노동자들의 이제 시체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에 누워 있고, 여기 보면은 라마르틴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삼세끼, 혁명의 삼세끼는 루이 필립 때문에 빛을 발했다. 루이 필립이 이 삼세끼를 다시 국기로 채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세끼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붉은 깃발, 적기를 새로운 공화국의 상징으로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라마르틴이 좀 삼세끼는 혁명의 상징이고 혁명은 우리의 공화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삼세끼를 이제 공화국의 국기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시위 군중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와 시위 군중의 압력에 밀려서 2월 24일에 이미 제2공화국, 두 번째 공화국이 선포가 됐죠. 그리고 순식간에 이제 거의 당시 노동자와 시위 군중들에게 시청이 포위된 상황 안에서 순식간에 급진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25일에 초유의 권리, 노동할 권리, 노동권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권, 조합 결사권, 그리고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던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공포정치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에 이제 정치범에 한하여 사형을 금지하는 법, 그리고 3월 5일에 유럽 사상 최초로 보통선거권이 입법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보통 그냥 유니버설 서프리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인 남성 보통 선거권입니다. 당시 이제 유럽 남성 정치가들에게 여성에게도 똑같은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혁명에 참여했고 또 똑같은 참정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요구는 묵살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당시 한 남성 의원이, 꽁시대앙이라고 하는 남성 의원이 실제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법안을 나중에 이제 의회에 법령으로 표결을 붙였는데 799대 1로 부결당했습니다. 자기만 찬성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당시 이제 남성 정치가들은 그만큼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 성인 남성 보통 선거권도 엄청나게 파격적인 이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파리 민중들은 1830년을 생각을 했죠. 그때 혁명을 도둑 맞았다. 성공해놓고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연극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이 연극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이 연극에서 우리는 절대로 저번 혁명처럼 혁명을 탈취당하거나
혁명을 중단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곧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그날 바리케이드 위에는 서로 공화국이 태어나긴 했지만 이 공화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를 가진 공화국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유산계급이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화국은 이미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의제 공화국이었거든요. 따라서 혁명은 끝났다. 그래서 라마르틴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이제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었고 너희들 모두가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는 없다. 이제 선거로 구성된 정부가 인민 주권을 대의한다. 그래서 당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게 제일 문제적인 거죠. 인민주권을 누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민주권의 구체적인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선거로 구성된 정부가 인민주권을 대의하면 되니까 민중은 이제 거리를 떠나서 생업으로 돌아갈 때다 라고 주장을 했고, 반대로 아까 보신 파리의 소생산자와 노동자는 우리는 그냥 공화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 한 노동자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사회개혁이 있는 공화국, 자유로운 의무교육과 조합을 통한 노동의 조직화, 노동자가 자본가를 거치지 않고 자기 노동의 산물을 받는 그런 공화국을 원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개혁과 평등을 위한 조치가 계속되어야 되고, 또 공화국은 바리케이드 위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의회에 인민주권의 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파리 민중이야말로 인민주권의 어떤 직접적인 대표로서 의회를 감시하고, 의회가 잘못 나갈 경우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화국의 비전이 계속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이들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화국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든 곳은, 이들을 조직화한 곳은 이제 당시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 주관한 노동자를 위한 정부위원회, 주로 지금의 상원이 있는 릭상부르 궁전에서 모였기 때문에 릭상부르 위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업장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다 함께 노동자 대표들이 와서 회의하는 회의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 작업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한 이제 노동자들은 이 국립 작업장에 오면은 일거리를 배당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국민 방위대를 이제 이 부르주아가 아니라 성인 남성 모두에게 개방을 하고 이제 국가가 제복도 지급하고 무기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파리의 파리의 국민 방위대가 거의 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과 결사와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이 되니까 이 봄에 파리의 수많은 정치 클럽들과 신문들이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정치 클럽들은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의회가 잘못된 길로 간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이 집단 행동의 레퍼토리는 뭐냐 하면은 의회로 행진해서 직접 의회 대표를 접견하는 겁니다. 즉 국회의사당에 직접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거죠. 혁명 이후 이루어진 이제 전통인데요. 하지만 이제 4월에 재헌의회, 이제 혁명을 했으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되죠.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의회 선거가 4월에 벌어지는데 이 선거 결과 이 공화국이라는 것은 여전히 프랑스인 다수에게 낯설고 심지어 위험한 것. 왜냐하면 프랑스인 대다수는 공화국 하면 로베스피에르? 단두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었음이 이제 선거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프랑스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혁명을 하고 군주가 쫓겨났는데 다음에 보통 선거를 해보면은 왕당파가 득세하고 보수파가 득세하는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최초의 성인 남성 보통 선거가 이루어져서 약 900만 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제 한 500명은 온건공화파, 이제 파리의 민중들이 밀던 급진 공화파는 한 80명에 불과하고 사회주의 의원은 극소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왕당파가 2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정통왕당파, 부르봉 왕가의 복고를 주장하는 정통왕당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를레앙과의 그 복권을 주장하는 오를레앙파. 두 왕당파가 나란히 이제 300명씩 이제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별로 안 공화주의적인 이제 공화국의 의회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선거와 투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부터 이제 지방 유지들이죠.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방 명사층과 옛 엘리트들, 예전 이제 7월 왕정의 의회 의원들이 그대로 의원직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선거권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정당성을 가지게 된 이제 제2공화국은 우리야말로 이제 인민주권의 대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혁명을 끝내야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총을 버리고, 여기 소총이죠. 소총은 이제 놔두고, 이게 예전의 투표함입니다. 투표함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민중은 투표할 때만 너희 시민권을 주장을 하면 되지, 이제 무장은 해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파리 민중의 정치 활동을 이제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절정에 이른 게 48년 5월 15일입니다. 당시 이제 이 폴란드에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는데, 폴란드에 이제 이 봉기한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이 진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공화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우리가 공화주의적 연대의 의미로 가서 도와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의사당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의사당에 진입을 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마침 당시 의회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의원들과 분노한 군중들이 서로 이제 이 충돌하게 되면서 혼란이 벌어지면서 어쩌다 보니까 또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하지만 여기서 일어난 봉기는 간단하게 이제 이 진압을 당하고, 이제 이 봉기를 구실로 해서 이 정부는 이 파리의 정치 클럽과 집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가장 이 정부의 표적이 된 게 아까 보신 이 국민작업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작업장은 원래는 이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로 공공토목사업의 공공노동직을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근데 당시에 파리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서 실업자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혁명 이후 파리에 국립작업장이라는 게 생겼대라는 소식이 들리자 지방의 실업자들도 다 파리에 몰려 들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이 국립작업장에 모여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일감을 줄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히 유상계급이 보기에는 저기에 게으른 노동자, 식인종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전복할 모의를 하고 있다. 아주 위험한 이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국립작업자 노동자들은 우리는 매일 모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 우리가 언제 자선해달라고 했냐. 우리는 노동권을 여기서 보장해달라고 했다. 왕당파여, 우리가 너희의 노예로 남기 위해 세 번째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이 정부의 보수파는 빨리 국민작업장을 해체해야 된다. 저기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다 하면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국민작업장을 해체를 하게 되고, 6월 20일 국립작업장이 폐지된 바로 다음 날에 다시 파리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6월 봉기인데요. 이번 봉기는 이제 저번 2월 혁명 때처럼 대규모로 파리 전체가 이제 바리케이드를 쌓은 게 아니라, 이제 일부 노동자들이 주로 노동자 지구 지역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이제 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때 막 음판 사진 기술이 이때 막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최초의 바리케이트 사진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이제 포브르 생땅 아까 말씀드린 이 발란 포브르 내에 있는 이 쌓인 바리케이드의 이제 모습이고, 이게 전투 전, 진압 전의 바리케이드고, 이 사진이 음판 사진을 찍으려면은 피사체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 사진을 찍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또렷한데 이 사진은 무슨 심령 사진처럼 나온 이유는 지금 점령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령군이 들어갈 당시에 이제 공격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진압군이 이 봉기를 아주 이제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바람에 보통 역사가들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1,500명, 많이 잡으면은 4,400명까지 여기서 즉결 처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사실 당시 벌어졌던 식민지 정복 전쟁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는 유럽에서 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전쟁을 경험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반면 당시 프랑스는 1830년부터 알제리 정복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알제리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당시 이제 아프리카 군이라고 불렸거든요. 이 아프리카 군이 사실상 정예 부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군을 이끌던 이 알제리 정복 전쟁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알제리의 이렇게 게릴라 전술을 알제리 이제 주민들의 게릴라 전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촌락 전체를 다 태워버리거나 이제 이 반항하는 민간인 전체를 동굴 속에 넣고 질식시켜 죽여버리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잔인한 이제 이 진압 전략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군이 다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이 진압군의 주요 장군들이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전쟁부 장관이었던 까베냐기 바로 이 아프리카 장군이었고, 이 까베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장군들이 이제 제안한 진압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예전처럼 바리케이트가 세워질 때마다 쫓아가면서 바리케이트를 진압하지 말자. 기다려라. 바리케이트가 다 설 때까지 기다려라. 반란군이 다 기어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 전력을 다 모아서 대포를 들고 가서 일거에 다 섬멸을 한다. 이게 이제 당시에 나타난 진압 전략이었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당시에 이제 봉기군들은 사실상 이 2월 혁명이나 7월 혁명 때도 정규군이 만일 마음을 먹고 왕정과 결합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했더라면 사실상 시위대는 정규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이 정규군 뒤에는 보통 선거권으로 만들어진 정당성으로 무장한 정부가 있었고, 이 정부에게서 전권을 넘겨받은 카베냑은 아무런 부담감 없이 이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봉기를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케이드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생각하면은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가 1830년에 7월 혁명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제 부끄럽다. 나는 그림으로나마 참여하겠다. 그래서 7월 혁명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리케이드를 넘어가는 이제 자유의 여신이 프랑스 혁명의 3세기를 흔들고 있고, 많은 이제 민중과 부르주아지가 함께 모여서 이제 바리케이드 위에서 싸우는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보통은 이제 바리케이드를 넘나드는 이제 승리와 계급 통합과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의 운명도 좀 역설적인데, 원래는 30년에 이 그림을 그린 다음 루이 필립이 이 그림을 샀습니다. 나는 혁명으로 이루어진 군주니까 내 궁전에 걸어놓겠다. 걸어놓고 나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내 궁전에 혁명을 선동하는 그림을 걸어놓다니. 그래서 좀 이따가 내려가지고 벽장에 쳐넣어놨다가 나중에는 들라크루아한테 반환합니다. 그리고 48년 때도 다시 이 그림을 꺼내서 걸었다가 나중에 또 이 제2제정 때 또 다시 벽장에 쳐넣어놨다가 제3공화정이 나온 다음에야 오늘날 있는 루브르 궁전의 박물관에 넣게 되죠. 이런 이 승리와 통합의 알레고리에서,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1850년에 메소니에르라고 하는 당시 6월 봉기 때 진압군으로 직접 참여했던 화가가 나중에 50년에 발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르텔리 거리의 바리케이드 6월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 바리케이트의 자갈과 진흙 사이에 이 대포에 맞은 시신들이 조각난 채로 지금 이 바리케이드와 함께 이제 널브러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본 한 비평가는 인간 오믈렛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바리케이트의 의미는 보다 계급 투쟁적인 의미,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패배의 기억, 그리고 계급 전쟁의 격렬함의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됐죠. 6월 봉기 후 이제 공화국은 이제 유산자들의 공화국, 보수파의 공화국, 당시 이제 말로 하자면 질서당. 당시에는 이제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프랑스에는 오늘날처럼 정식으로 당 이름 등록하고 당정 만들고 이런 이 근대적인 정당 체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서당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부르는 이제 당파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공화국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주로 온건공화파와 보수파로 이루어진 질서당이 이 공화국을 주도하게 되는, 그래서 공화국은 일종의 테르미도르 반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당시 토크빌이 이제 6월 봉기를 보면서 얘기한 이 진술을 보시면은 당시 6월 봉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특히 유산계급이 어떻게 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계급에 대항한 다른 계급의 전쟁, 즉 유산자에 대한 무산자의 전쟁, 계급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이 걸려있다. 재산, 가족, 문명이 걸려있다. 그래서 당시 6월 봉기를 일으킨 노동자들을 거의 반문명적인 야만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레토릭이 이제 앞으로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화국이, 제2공화국이 자신을 지지했어야 할 좌익을 스스로 끊어내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가의 이제 계보인데요. 제가 이거를 나폴레옹 재단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막 긍정적이네요. 나폴레옹 재단은 나폴레옹을 최애로 하는 재단인데요. 하여튼 자료는 많아서 제가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폴레옹 1세고 나폴레옹 결혼을 2번 했죠. 처음에는 조세핀 드 모아르네라고 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혼하고, 두 번째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여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은 자신의 황가를, 일종의 이제 보나파르트 황가를 이제 결속시킬 목적으로 이 조세핀 드 모아르네가 낳은 딸이 이제 오르탕스 드 모아르네, 조세핀이 이제 나폴레옹과 결혼하기 전에 이 전남편이 있었거든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오르탕스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의붓딸이죠. 의붓딸과 자기 동생인 루이 나폴레옹을 결혼을 시킵니다. 굉장히 막장 드라마 같죠. 유럽 왕가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이제 아들이 이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여기 이 황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또 젊을 때 요절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를 나폴레옹 3세라고 부른 거는 아까 루이 18세와 비슷하게 나폴레옹 2세가 있다 치고 나는 나폴레옹 3세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보나파르트의 유일하게 남은 이제 적통, 후계자로서 이제 계속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들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836년과 40년에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쿠데타를 2번 벌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36년에 이제 만든 초상화인데 봐도 딱 별로 인물이 별로 보이죠. 그래서 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제 망명지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해서 보다가 근데 별로 삼촌에 비해서 볼 때 별로 군사적 역량도 없고 사람이 별로 하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과소평가 덕분에 이제 제2공화국의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됐는데요. 이때가 이제 1848년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2공화국이 자신의 좌익을 잘라낸 뒤 이제 그 권력의 공백을 뚫고 자신의 삼촌의 향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해 말 1848년 12월에 벌어진 대통령 최초, 제2공화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무려 74%의 득표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등은 아까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까베냐크인데 10몇 프로밖에 득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묘한 공화국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재헌의회는 1848년에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1849년에 5월에 새로 선거를 해서 입법의회를 이제 만들죠. 근데 또 선거를 해보니까 또 두 왕당파가 이 공화국의 의회에서 다수파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공화국은 의회는 공화국을 싫어하고 공화국의 수반인 대통령은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아주 기묘한 공화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의회의 다수파인 왕당파와 질서당이 이제 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데목삭, 이제 민주파입니다. 민주파가 아까 보신 이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을 원하던 이제 노동자와 농민들, 6월 봉기 때 분쇄되었으나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부활한 이제 이 노동자 급진파를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민주파 혹은 이제 혁명기의 산악파를 따서 산악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 세 파 사이에 이제 경합 관계, 갈등이 이제 요 쿠데타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왕당파와 질서당이 의회의 다수파를 이제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반민주파. 그러니까 민주파에 반대하는 건 이 루이 보나파르트와 같죠. 그래서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 루이 보나파르트는 이제 이들의 선동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왕당파와 질서파를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노동자와 농민도 싫어하고 공화국도 싫어하고 보나파르트도 싫어하고 보나파르트를 싫어하는 건 이쪽과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민주파와 왕당파가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니까요. 그리고 가운데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행정부, 이제 보나파르트파가 있습니다. 루이 보나파르트는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틈에 모든 행정 요직, 그리고 군대와 경찰의 요직, 그리고 지방직을 다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 넣습니다. 내각 장관, 도지사와 부도지사, 심지어 교사들까지 학교에, 그리고 각종 행정 요직들을 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루이 보나파르트는 계속 이 민주파에 대항해서 저 민주파들이 그리고 이 민중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이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유산계급을 학살하려고 한다라고 선동을 하고 또 이 왕당파가 지배하는 의회를 이제 굉장히 허약하고 말만 많고 공화국을 적대시한다 라면서 이 의회를 이제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하면서 또 민주파와 이 보나파르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노동자와 농민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민주파는 당연히 노동자와 농민에게 호소를 하고 보나파르트는 뭔가 하면은 인민주권 그것이 무엇이냐. 나야말로 인민주권의 체현이다. 마치 삼촌 보나파르트가 그러했듯이 삼촌도 딱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도 내가 인민주권의 개인적인 체현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의 권리를 더 향상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반대로 저기 있는 이제 민주파는 분쇄된 줄 알았으나 사실은 파리를 떠나서 지방의 노동자와 농민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정치 클럽과 지방 신문과 비밀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이제 지방에서 공화주의자들을 육성해 낸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약 200석을 얻는 승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나파르트가 한쪽에 끼어 있고 왼쪽에는 민주파, 오른쪽에는 왕당파의 의회가 있는 가운데 이제 이 1849년에 한 번의 봉기가 더 벌어져가지고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략을 하고 산악파가 한 번 더 봉기를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보나파르트를 막을 수도 있었던 산악파의 리더십이 또 다시 한번 여기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 사이 이제 의회와 보나파르트파의 대치가 더 격화가 되는데 의회 보수파는 계속해서 저 민주파의 이제 이 약진을 두려워합니다. 보궐선거 할 때마다 민주파가 계속 지방에서 뽑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죽여도 계속 올라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보통선거권이 문제다. 보통선거권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투표권에 새로운 거주 자격을 도입해서 3년 이상 같은 지역에 머문 사람들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 이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노동자 300만 명이 투표권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남아있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법령들을 계속 내서 이제 민주파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사이 루이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이제 명성을 쌓고 권력을 튼튼히 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방 순회를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연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의회는 다 왕당파고 의회가 우리의 보통선거권을 빼앗아갔다 이러면서 의회에 대한 반감을 선동을 하고 동시에 이 산악파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유산자의 공포 또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당시 자신은 어떤 인민주권의 체현자로서 노동자와 농민의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죠. 사실상 이 나폴레옹, 이 루이 보나파르트에 대한 최대의 지지자들은 나중에 이 프랑스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군대와 지방행정직에 보나파르트파를 대거 임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삼촌에 대한 향수, 제국과 그리고 이 모든 혼란들 를 잠재우고 혁명을 끝내고 우리에게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강력한 중앙 권력에 대한 이제 향수를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예전에 로마의 굴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랬듯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황제 만세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이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많이 했던 건데 조금씩 떠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을 하다가 이제 부하가 황제 만세라고 외치면은 아 공화국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징계야. 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게 만들고 삼촌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1851년이 흘러가면서 보나파르트파와 의회 그리고 모두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은 바로 다음 선거의 재선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1852년 5월이 되면은 입법의회의 임기도 끝나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도 같이 끝납니다. 두 번의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권력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보수파와 이제 왕당파들은 그때 민주파와 산악파가 득세를 해가지고 또 한 번의 혁명을 일으키면 어쩌지? 라는 공포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팔린 1852년의 붉은 유령. 내년에 공산주의자들이 사회를 장악할 거야. 그때. 라는 이제 공포를 선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루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재선을 할 수 있도록 재출마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주면은 가로 열고 쿠데타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헌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48년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서 결국 개헌위원회가 열려서 계속 논의를 거듭했으나 하지만 의회는 지금 왕당파와 민주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주파의 반대 끝에 이제 개헌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쿠데타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이제 마르크스가 쓴 루이 보나파르트의 이 브리메르 18일이라는 책입니다. 보통은 제일 처음에 나온 요 구절만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뒷 내용은 잘 안 읽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인용하는 말이 이겁니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그리고 한 번은 소극으로. 라고 해서 여기서 마르크스가 이제 의미하고자 했던 거는 두 명의 나폴레옹이 있는데 첫 번째 나폴레옹은 정말 거인이었다. 카리스마도 있고 군사적 역량도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은 비극이라고 할 만하지만 두 번째 나폴레옹은 소인배다. 근데 당시 프랑스에 굉장히 이제 독특한 계급 투쟁 구조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나폴레옹 3세와 같은 소인배를 권력의 최정상에 올렸다. 내가 이 책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어떤 어릿광대극, 어떤 희화화된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절대 어릿광대 극도 아니고 희화화된 일도 아니고 사실상 이 나폴레옹 1세의 브리메르 쿠데타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쿠데타는 무혈 쿠데타였거든요. 하지만 이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는 수백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재판을 막 받고 유형을 간 유혈 쿠데타였습니다. 게다가 이 쿠데타로 이루어진 제2제정은 제1제정보다 더 오래 갔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프랑스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망한 거지, 전쟁에서 패배하기 직전까지도 제2제정이 스스로 몰락하리라는 어떠한 전조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에 실패하자 1851년부터 보나파르트파는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이 사람은 입법의원이었던 샤를 드 모른인데 이 루이 나폴레옹의 이부 형제입니다. 즉 이제 이 엄마인 오르탕스 드 보아르네가 불륜을 해가지고 낳은 형제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나폴레옹의 브레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군대와 경찰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 경찰청장과 파리 주도 육군 사령관이 다 쿠데타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아침 파리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 이미 정규군 5만 명이 파리 시내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는 12월 2일 한밤중에 시작이 됩니다. 12월 2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가 즉위한 날이기도 하고 나폴레옹 1세가 자신의 최대의 승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전한 날이기도 했거든요. 쿠데타 작전명은 루비콘 강을 건너라. 오퍼레이션 루비콘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한밤중에 새벽에 이제 군대와 경찰이 이 의회의 주요 좌우파 주요 의원들의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다 무시하고 의원들을 다 잡아 가둡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지도자들과 좌파의 주요 지도자들도 다 미리 체포해서 다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파리 사람들이 눈을 떠서 거리로 나가보니 거리에 이제 계엄령이 포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힘들지만 보통 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 그래서 내가 의회를 해산하고 이제 파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보통 선거권을 회복하여 진정한 인민주권의 공화국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많은 산악파들은 예전 혁명 때처럼 파리 민중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하여 공화국을 구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실패한 봉기로 파리의 민중 동원의 힘은 많이 분쇄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 보나파르트파와 왕당파 의회 간의 권력 투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한 만큼의 대규모의 민중 동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한 사람들은 일부 의원들이었죠. 그래서 이미 의회는 군대가 장악한 가운데 일부 남은 의원들이 옆에 있던 구청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탄핵안을 이제 의결을 합니다. 하지만 금방 경찰이 와가지고 이들을 체포해 가버리죠. 그럼 다음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파리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에도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탄핵안을 심의할 것을 의결하는데 당연히 상상할 수 있듯이 또 군대가 들어와서 이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탄핵도 실패하고 그렇게 되자 남은 의원들은 이제 이 보덴과 같은 의회들이 남아서 봉기를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이미 파리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이제 조력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이 만든 바리케이트는 당시 이제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약한 바리케이트. 왜냐하면 이 의원들은 바리케이트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토르 위고를 비롯한 당시에 이제 공화파 의원들이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쌓고 일부 시민들과 함께 이제 투쟁했지만 결국 이 군대와 경찰을 장악한 보나파르트의 공세 앞에 모두 다 실패를 하고 12월 4일 심지어 몽마르트 대로에서는 이제 군대의 이 총격에 의해서 수백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보나파르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열심히 지방을 돌면서 이제 자신의 표밭을 다져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3일부터 바로 지방 곳곳에서 반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지역들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이 민주파에 더 많이 투표한 지역이고, 여기 이 별표 지역들은 계엄령에 반대하는, 그리고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킨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폴레옹은 굉장히 이제 강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고 이 지역들이 다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26,000명 가까이 체포당해서 수천 명이 다 이제 유배를 가거나 망명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정당화했느냐 하면 자크리는 이제 당시 옛날에 중세에 반란을 일으킨 농민을 총칭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흔한 이름이 자크니까 자크 같은 애들. 그래서 자크리 하면은 반란 농민, 사람들이 이제 곡괭이를 들고 이제 귀족을 공격하는 야만적인 농민을 이제 떠올렸는데, 이제 루이 나폴레옹은 이제 이 자신의 쿠데타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킨 이 공화파들을 일컬어서 야만적인 자크리들이다. 저들을 빨리 처단해서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제 왕당파와 보수파들을 달랜 거죠. 그래서 결국 1851년 12월 20일에 보통선거권을 회복하고, 아까 이제 훼손되었던 보통선거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쿠데타를 승인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벌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이 국민투표 700만 표 이상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민투표는 나폴레옹 3세의 전가의 보도가 됩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봐라, 인민들이 나를 지지하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려진 그림이고, 나중에 이제 이 빅토르 위고는 망명을 가게 돼서 망명을 가서 이 나폴레옹 3세, 나중에 루이 나폴레옹에 대한 가장 이제 적대적인 이제 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이 쿠데타를 범죄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이 쿠데타를 쓰게 되는데, 여기 나온 사파는 그의 이 승리라는 것은 결국 이 피를 딛고 일어난 승리에 불과하다라는 이제 사파입니다. 이건 나중에 신문 사파인데, 여기 보면 나폴레옹이 이제 관을 닫아서 진짜 죽었나 하고 보는데, 보시면 여기 생몰 연대가 적혀 있는데 여기 이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나? 나중에 이 관에 못질을 한 게 다음 해 바로 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나는 이제 황제가 되겠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로 즉위를 하면서 제2제정을 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희망과 어떤 열정에 휩싸여 시작했던 제2공화국은 3년을 채 못 넘기고 요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이제 이 공화국이라는 것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감과 공포 때문에 이 공화국을 수호해야 할 의회가 사실상 반공화파로 채워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에 대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열망을 짚어내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사회의 적이자 외부자로 쳐냄에 따라서 이 공화국을 지킬 수 있었던 민중 동원의 잠재력이 와해되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유산 계급은 이에 대한 적색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강력한 중앙 권력을 지지하게 되었고, 또 의회가 분열된 사이에 보나파르트파가 이 나머지 모든 권력들, 특히 행정과 경찰, 군대를 모두 장악해서 이제 이후 안전하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